한국이 뭔 상관이지? 트럼프 종전 선언 직후 폭격이 터졌습니다. 강대국 대사관은 전부 도망쳤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자 돌아온 답은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이 꺼진 도시에서 단 하나 꺼지지 않은 불빛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벽이 무너진 건물에서 국적을 묻지 않고 사람을 세고 있었습니다. 72시간 뒤 중동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은 모니터 화면에서 불이 꺼지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등이 나가는 것 말고 한 나라의 존재가 사라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한꺼번에 12개가 꺼지는 걸요. 제 이름은 나세르 아라시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위기대응 총괄국장이고 이 자리에서 일한 지 올해로 28년째입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모든 외교적 위기가 제 모니터를 거칩니다. 전쟁이든 테러든 자연재해든 각국 대사관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어느 나라가 움직이고 어느 나라가 멈췄는지를 분석하는 게 제 일이죠. 28년 동안 수십 건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날만큼 제 손이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시작은 미국 대통령의 입이었습니다. 워싱턴 시각 오후 2시.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승리했다. 중동에서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그 한마디가 전 세계로 퍼지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부다비 외교부 중앙상황실에서 그 중계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정보분석관 파이잘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국장님, 이거 진짜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 놓인 12개의 모니터 중 하나에 이상한 게 찍혔거든요. 테헤란 북부 외교공관 밀집 구역. 위성 열감지 화면에 붉은 점 4개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승리 선언이 나간 지 정확히 5분 뒤였습니다. 미사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착탄 지점은 테헤란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2.7km 떨어진 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더 가까웠죠. 세 번째 착탄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착탄 지점이 외교공관 밀집 구역 한가운데였거든요. 파이잘이 소리쳤습니다. 외교공관 구역입니다. 직격입니다. 상황실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전화기 6대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고 모니터마다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중앙 모니터 앞으로 갔습니다. 그 모니터에는 테헤란 주재 각국 대사관의 실시간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초록색은 정상, 노란색은 경계, 빨간색은 비상. 5분 전까지 전부 초록색이었던 화면이 노란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빨간색이 됐습니다. 하나씩, 도미노처럼. 영국 대사관이 가장 먼저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비상 철수 코드가 발령된 겁니다. 3분 뒤 프랑스가 따라갔고 그 뒤를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가 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초록색 불빛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 마치 정전이 번져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어두워지는 것처럼. 파이잘이 각국의 철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읽어줬습니다. 영국, 장갑차 4대의 인원 탑승 완료. 남부 임시공항으로 이동 중. 프랑스, 공관 직원 전원과 가족 탑승. 현지 고용 직원에게는 이틀 뒤 별도 연락하겠다는 메모를 남겼답니다. 독일, 문서 폐기 절차 시작. 기밀 서류 소각 중.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동맹이라는 건가? 수십 년간 함께한다고 했던 나라들이 미사일 4발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자기 사람만 챙기고 문을 잠그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매뉴얼대로 한 겁니다.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건 외교의 기본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파이잘, 우리 쪽 상황은? UAE 대사관은 현재 경계 태세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테헤란에 우리 교민 340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대사관 반경 안에 있는 인원은 절반도 안 됩니다. 340명.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절반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 미사일이 떨어지는 도시에 우리 국민 170명이 어딘가에서 숨어 있거나 다치거나 길을 잃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맹국들에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민 보호를 위한 공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가장 먼저 전화한 곳은 당연히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측 답변은 이랬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최우선입니다. 테헤란 내 민간인 보호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추후.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28년간 이 자리에서 미국과 수백 번의 통화를 했습니다. 긴급할 때도 있었고 사소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추후라는 답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조 달러를 쏟아부은 관계입니다. 미국 무기를 사고 미국 기지를 허용하고 미국의 중동 정책에 수십 년간 동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340명이 폭격 한복판에 갇혀 있을 때 돌아온 답이 추후입니다. 파이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국은요? 시도해봐. 영국의 답변은 더 짧았습니다. 현재 자국 인력 철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타국 교민 보호는 개별 국가의 책임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도, 캐나다도 한결같았습니다. 자기 사람은 빼겠다. 당신들 사람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8년간 쌓아온 외교적 관계라는 것이 미사일 내 발 앞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아무런 무게도 없었습니다. 계약은 이행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조건이 불리해지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게 서방 국가들이 중동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석유가 필요할 때는 동맹이라 부르고 미사일이 떨어지면 매뉴얼을 들이대고 떠나는 것. 그때 상황실 모니터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파이잘이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모니터를 봤습니다. 각국 대사관 상태 표시 화면이었습니다. 영국 빨간색, 프랑스 빨간색, 독일 빨간색, 이탈리아 빨간색, 캐나다 빨간색, 전부 비상 철수 상태. 그런데 하나가 달랐습니다. 초록색도 빨간색도 아닌 파란색으로 깜빡이는 불빛 하나.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파란색은 우리 시스템에서 특수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상 철수도 아니고 일반 경계도 아닌 능동적 작전 수행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뭐라고? 한국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파이잘이 통신 기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테헤란 현지 채널로 통신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철수 신호가 아닙니다. 반복 통신인데 내용은 위치 확인 요청과 이동 경로 지시입니다. 위치 확인. 누구 위치? 교민입니다. 한국 교민뿐만 아니라 반경 내 민간인 위치까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기 외교관을 빼내느라 정신이 없는데 한국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폭격이 떨어지는 도시에서 확실한 거야? 예. 통신 패턴으로 보면 체계적인 수색 작전입니다. 즉흥이 아닙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동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항상 배경이었습니다. 미국이 앞에 있고 영국과 프랑스가 옆에 있고 한국은 그 뒤 어딘가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나라. 원전 하나 지어줬고 미사일 시스템 하나 팔았고 그 정도의 인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서방 강대국들이 전부 짐을 싸고 떠난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는 건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는 파이잘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통 채널 연결해. 지금 당장. 직통 채널이 연결되기까지 7분이 걸렸습니다. 폭격 여파로 통신 인프라가 불안정했거든요. 그 7분이 7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결이 됐을 때 상대방은 한국 대사관 안전총괄이었습니다. 목소리에 먼지가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건물이 흔들리는 소리가 배경에 깔려 있었거든요. 저는 아랍어로 먼저 인사를 건넸다가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여기는 UAE 외교부 위기대응 총괄국장 나세르 아라시미입니다.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현재 대사관 건물 서쪽 벽면이 파손된 상태이고 2층 복도 천장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반경 3km 내 교민과 민간인 대피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간인이라고 하셨습니까?
한국 교민뿐 아니라 예,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건물이 파손된 상태에서 자국민 철수도 급할 텐데. 그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답했습니다. 대피 명단에 국적한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파이자리 옆에서 제 표정을 보고 뭐라고 물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잠깐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대피 명단에 국적한은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 그날 밤 제가 들은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무거웠습니다. 미국은 추후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개별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자기 직원에게 메모 한 장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벽이 무너진 건물 안에서 국적을 묻지 않고 사람을 세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측에 전달해 주십시오. UAE 외교부가 가용한 모든 현지 네트워크를 한국 대사관에 개방하겠습니다. 우리 교민 위치 정보도 공유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잠시 놀란 듯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대사관 남쪽 3km 구간에 부상 민간인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이를 동반한 가족입니다. 그쪽 지역 도로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아이를 동반한 가족. 폭격이 떨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강대국 대사관들이 줄줄이 떠나는 그 밤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고 있는 건 아이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상황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12개의 빨간 불빛 사이에서 파란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파이자리 조용히 물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이 왜 이러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밤 수조 달러짜리 동맹들은 전화 한 통에 추후라고 답하고 떠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벽이 무너진 건물에서 우리 국민의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이잘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모니터를 메인 화면으로 올려. 오늘부터 저기가 우리 주시 대상 1순위야. 파이잘이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파란 불빛이 메인 화면 한가운데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72시간 동안 그 파란 불빛은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28년간 수십 개 나라의 위기 대응을 지켜봤습니다. 강대국의 항공모함도 받고 특수부대 투입도 받고 수십억 달러짜리 군사작전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모니터에서 가장 강력했던 건 항공모함이 아니었습니다. 파란 불빛 하나였습니다. 벽이 무너진 건물에서 국적을 묻지 않고 사람을 세는 그 작은 나라의 불빛 하나.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테헤란에서 사람을 세고 있는 동안 남쪽으로 1300km 떨어진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도 아부다비의 하늘에서요. 테헤란에서 한국이 사람을 세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아부다비 방공사령부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파이잘이 헤드셋을 벗으며 소리쳤죠. 국장님, 아부다비 상공의 미확인 비행체 접근 경보입니다. 방공사령부가 긴급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테헤란이 불타고 있는 마당에 우리 수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방공사령부 상황 모니터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뜬 건 레이더 추적 데이터였습니다. 북동쪽에서 접근하는 비행체 3개. 속도와 고도 패턴으로 보아 순항 미사일로 추정됐습니다. 적고도로 빠르게 파고드는 유형. 우리 방공망에서 가장 까다로운 표적이었죠. 여러분, 아부다비 방공망은 3겹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는 건 미국산 사드가 잡습니다. 중간 고도는 역시 미국산 패트리엇이 담당하죠. 그런데 적고도, 그러니까 레이더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표적은 3번째 방어선이 맞습니다. 그 3번째 방어선의 이름이 천궁이었습니다.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천궁이라는 이름을 그 전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 방공 시스템의 핵심은 미국 무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드가 있고 패트리엇이 있고 천궁은 그 아래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 정도. 그게 제 인식이었습니다. 그 인식이 11초 만에 깨졌습니다. 방공사령부 교전 기록에 찍힌 숫자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 비행체를 천궁이 포착한 시점부터 요격 미사일이 발사된 시점까지 11초.
탐지에서 발사까지 11초. 파이잘이 그 숫자를 읽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11초요? 확실합니까?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챘습니다. 같은 유형의 표적에 대해 미국산 패트리엇의 평균 대응 시간은 22초 안팎입니다. 사드는 교전 영역 자체가 다르니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천궁이 패트리엇보다 절반의 시간 만에 반응한 겁니다. 11초 대 22초. 숫자로만 보면 11초 차이입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초속 수백 미터로 날아오는 상황에서 11초는 영원입니다. 그 11초가 도시 하나를 살리느냐, 잃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비행체 중 첫 번째를 천궁이 잡았습니다. 두 번째도 천궁이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궤도가 달라 패트리엇 교전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패트리엇이 이걸 잡는데 걸린 시간은 24초였습니다. 천궁보다 13초 늦었죠.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조 달러를 주고 산 미국 무기가 우리 방공의 핵심이라고 믿어왔는데 정작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한국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건 유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이었습니다. 천궁이 작동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우리 통신망에서 한국과의 직통 채널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방공만이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 바라카 원전 안전 상태 실시간 확인. 둘, 아부다비 주요 의료 시설 가동 현황 공유. 셋, 군수 보급 경로 실시간 점검. 저는 파이자를 불렀습니다. 이 채널들, 지금 누가 연 거야? 파이잘이 확인하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동 연결입니다. 미리 설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프로토콜인 것 같은데요. 미리 설정되어 있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위기가 터진 후에 급하게 만든 네트워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평소에 아무 일도 없을 때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미리 깔아둔 겁니다. 연결만 하면 즉시 작동하도록 설계해둔 회로를 위기 순간에 스위치만 올린 것이었죠. 방공, 원전, 의료.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패키지처럼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맺은 관계의 실체가 그 순간 모니터 위에 펼쳐진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묘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미국에게 전화했을 때 돌아온 답은 추우였습니다. 영국은 개별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화도 하기 전에 이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파이잘이 넋을 놓고 모니터를 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무기만 판 게 아니었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천궁 미사일 한 발, 바라카 원전 한 기, 의료 채널 하나. 따로 떼어놓으면 각각 무기이고 발전소이고 통신 장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 하나의 신뢰 위에 얹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시스템이 됩니다. 위기 순간에 스위치 하나로 전부 작동하는 시스템. 한국은 우리에게 물건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심어둔 겁니다. 아부다비 하늘이 안전해진 직후 바다에서 새로운 위기가 터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세계 원유 수송량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좁은 물길. 거기에 기뢰가 깔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탐지된 건 3개였습니다. 다음 날 8개가 추가됐고 사흘째에는 14개가 더 발견됐습니다. 총 25개. 해협 동쪽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었죠. 여러분, 기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물건인지 아십니까? 수중에 떠있는 폭탄입니다. 20만 톤짜리 유조선이 그 위를 지나가면 한 방에 끝입니다. 선장 입장에서 기뢰가 깔린 해협을 통과하겠다고 결정하는 건 사형 선고에 사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하루 만에 유조선 18척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틀째에는 32척이 추가로 멈췄습니다. 원유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이틀 만에 35% 폭등했습니다. 뉴욕, 도쿄, 서울, 프랑크푸르트. 전 세계 증시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우리 UAE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원유 수출이 멈추면 나라 경제가 멈춥니다. 하루에도 수십억 달러가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제호함대가 기뢰 제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항공모함 전단까지 출동한 대규모 작전이었죠. 소해함 4척이 투입됐고 영국이 소해함 1척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의 총력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전이 없었습니다. 기뢰 하나를 찾아서 무력화하는데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새로운 기뢰가 추가로 투하되고 있었습니다.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데 구멍이 계속 뚫리는 것과 같았죠. 사흘이 지나도 미 해군이 제거한 기뢰는 고작 4개, 25개 중 4개. 저는 상황실에서 해상 작전 보고를 받으면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 속도면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3주가 걸립니다. 3주 동안 원유가 안 움직이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그때 보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파이잘이 헤드셋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해협 동쪽 구간에 한국 해군이 투입됐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 2척과 특수전 요원입니다. 미 해군과는 별도로 독자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호르무즈에서 독립 작전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가? 미국도 허덕이는 상황에서 구축함 2척으로? 하지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입 40시간 만에 한국 특수전 요원들이 기뢰 9개를 제거했습니다. 9개. 같은 기간 미 해군이 서쪽 구간에서 처리한 숫자가 3개였습니다. 소해함 4척의 영국 지원까지 받고도 3개. 한국은 구축함 2척으로 9개. 저는 그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3번째 확인할 때는 파이잘도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맞는 겁니까? 방공사령부 해상감시 데이터와 교차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세계 최강 해군이라는 미국이 못한 걸 한국이 2배, 3배 속도로 해낸 겁니다. 답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 바다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청해부대, 아덴만 해적 퇴치를 위해 10년 넘게 이 해역에 파견되어 온 한국 해군 부대입니다. 소말리아 해적 추적, 납치 선박 구출, 민간 상선 호위, 이런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 바다의 조류를, 수심을, 위협이 어디서 오는지를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뢰 제거라는 건 장비만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중에 떠있는 폭탄을 건드리지 않고 접근해서 정확하게 무력화시키는 작업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수십 명의 목숨과 직결되죠. 그 바다를 아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국 해군은 그 바다를 알았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한국 해군 작전 경과를 보면서 아까 아부다비 하늘에서 천궁이 보여준 11초를 떠올렸습니다.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한국은 가장 비싼 장비를 가진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파이잘이 해상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5척을 보냈고 한국은 구축함 2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해협을 열고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위기 나흘째. 저는 상황실 모니터 배치를 바꿔야 했습니다. 한국 관련 화면이 하나로는 부족해졌거든요. 처음에는 테헤란 대사관 상황만 추적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부다비 방공망이 추가됐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상 작전. 거기까지는 3개였습니다. 나흘째가 되자 5개로 늘었습니다. 하나, 외교. 테헤란 현장에서 한국 대사관이 각국 공관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부 떠난 자리에서 한국이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었죠. 둘, 구출. 한국 대사관 팀이 테헤란 반경 내 교민과 민간인 대피 작전을 2단계로 확대했습니다. 1단계에서 확보한 생존 동선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반경 밖에 흩어져 있던 교민과 한국 기업, 주재원 가족까지 접촉 범위를 넓혔습니다. 셋, 해상.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전 진행 중. 넷, 의료. 한국 의료진이 UAE 현지 병원과 원격 진료 시스템을 연결해서 중증 화상 환자, 처치 프로토콜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뿐 아니라 바그다드, 쿠웨이트 시티에서 발생한 부상, 민간인 치료에까지 한국 의료 채널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5. 정보. 한국 정보 당국이 수집한 현장 분석 데이터가 우리 외교부로 실시간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공유해주지 않던 현지 위험 평가 정보를 한국이 대신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5개 축. 외교, 구출, 해상, 의료, 정보. 이걸 동시에 돌리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장비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것들을 하나로 묶는 판단 체계입니다. 어디에 얼마만큼 투입하고 언제 전환하고 어떤 축이 다른 축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능력. 한국은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5개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묘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지금 호르무즈 해상 작전 하나에 항공모함 전단을 투입하고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구축함 2척, 대사관 인원, 의료진, 외교관으로 5개 축을 동시에 돌리고 있었습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방공사령부 연락관이 상황실에 들어와 보고를 올렸습니다. 국장님, 한국 측에서 아부다비 방공 데이터와 호르무즈 해상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요. 뭐라고?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중동 복합위기 통합위험평가. 한국 측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분석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이 이 상황을 군사작전과 에너지 시장이라는 2개의 축으로 보고 있었다면 한국은 이걸 하나의 시스템 붕괴로 읽고 있었습니다. 폭격은 건물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병원을 마비시킨다. 길에는 원유만 막는 게 아니라 의약품 수송을 끊는다. 난민 이동은 치안만 흔드는 게 아니라 식수와 전력 공급망을 동시에 압박한다. 전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대응도 통합적이어야 한다. 이게 한국 측 보고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파이자를 돌아봤습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전투로 보고 있어. 한국은 이걸 재난으로 보고 있더군. 파이잘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전투로 보면 승리와 패배가 있어. 이기면 끝나고 지면 물러나면 돼. 그런데 재난으로 보면 달라. 재난에는 승자가 없어.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파이잘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살리려는 거고 미국은 전쟁을 이기려는 거군요. 정확했습니다. 같은 위기, 같은 시간, 완전히 다른 눈. 그 차이가 결과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외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가 먼저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을 두고 이런 표현을 썼죠. 전투를 과시하지 않으면서 전 영역을 동시에 운영하는 국가. BBC가 뒤를 이었고 알자지라도 비슷한 톤으로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총을 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것을 동시에 해내고 있다. 영국 외교부 중동 담당 차관보가 비공식 브리핑에서 흘린 발언이 외교 채널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은 우리의 교범을 다시 쓰게 만들 수준이다. 저는 그 보도들을 읽으면서 28년간 제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균열을 일으키는 걸 느꼈습니다. 강대국이 세계를 지킨다. 미국이 방패이고 영국과 프랑스가 옆에 서고 나머지는 뒤에서 따른다. 그게 제가 알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자 방패가 먼저 떠났고 뒤에 있던 나라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위기 닷새째. 새벽 3시. 저는 상황실에서 잠깐 눈을 붙이려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왜 이러는 걸까? 이건 이해관계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이지 중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처럼 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국처럼 식민지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한국이 이 위기에서 이 정도로 움직여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넓게. 왜? 저는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제 아버지 사이드 아라시미는 1976년 아부다비 항만청 건설 감독관이었습니다. 당시 UAE는 독립한 지 5년밖에 안 된 젊은 나라였죠. 석유는 나왔지만 기반 시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로도, 항만도, 빌딩도 전부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현장에 한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주 하시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라 세부는 다를 수 있지만 골격은 이렇습니다. 1976년 여름, 아부다비 항만 공사 현장, 섭씨 53도. 아버지는 감독관으로서 여러 나라 건설 인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노동자도 있었고, 파키스탄 노동자도 있었고, 한국 노동자 120명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지도에서 찾으려면 한참 걸렸다고. 그런데 현장에서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날 때 한국 사람들은 4시 반에 이미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일찍 온다고 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왜 일찍 나오느냐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30분 동안 전날 작업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상태를 확인하고 철근 배치를 재검토하고 장비 상태를 미리 체크했습니다. 남들보다 30분 일찍 와서 30분 더 일한 게 아니라 그 30분으로 하루 전체의 효율을 높인 겁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한국인 현장 반장에게 물었답니다. 왜 매일 이렇게 일찍 나옵니까? 반장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부은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위에 쌓을 거니까요. 다른 팀은 그냥 위에 쌓던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래가 부실하면 위가 무너집니다.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아래가 부실하면 위가 무너진다. 아버지는 그 말을 여러 번 제게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잊지 못한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섭씨 55도를 넘기는 극한의 더위 속에서 한국인 노동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이었죠. 다른 나라 팀이었으면 그 인원을 옮기고 작업을 계속했을 겁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감독관인 아버지 입장에서도 공사 일정이 밀리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쓰러진 동료를 발견한 순간 120명 전원이 작업을 멈췄습니다. 반장이 지시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사람이 물을 가져왔고 2명이 그늘로 옮겼고 1명이 병원까지의 거리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1명이 데려가면 되잖아. 나머지는 작업해. 한국인 반장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이 왔습니다. 1명이 쓰러지면 전부 멈추는 겁니다. 전부 멈춘다. 1명이 쓰러지면 120명이 멈춘다. 아버지는 그 장면을 보고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팀에서는 열사병 환자가 1명도 더 나오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그날 사건 이후 한국 사람들이 서로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기 시작했거든요. 옆 사람 얼굴이 벌개지면 강제로 쉬게 했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억지로 먹였고, 혼자 떨어져서 작업하는 사람이 없도록 항상 둘 이상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1명을 살리기 위해 120명이 멈춘 그 판단이 결국 120명 전원을 살린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세르, 내가 평생 많은 나라 사람들과 일했다. 잘하는 사람은 많았어. 빠른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 그들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약속 때문에 온 거야. 맡은 일은 끝까지 한다는 약속. 같이 온 사람은 같이 데려간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기억해라. 저는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었지만 솔직히 그냥 아버지 세대의 향수라고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콘크리트를 부었던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런데 새벽 3시 모니터 5개를 바라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테헤란에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세는 한국 대사관. 아부다비 하늘을 11초 만에 지킨 천궁. 호르무즈 해협에서 40시간 만에 기뢰 9개를 제거한 특수전 요원들. 요청하기도 전에 작동한 방공원전 의료 통합 네트워크. 누구보다 정확하게 위기의 본질을 읽어낸 통합 분석 보고서. 이것들이 어디서 온 건지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1명이 쓰러지면 120명이 멈추던 그 사람들. 아래가 부실하면 위가 무너진다며 새벽 4시 반에 현장에 나오던 그 사람들. 맡은 일은 끝까지 하고 같이 온 사람은 같이 데려간다던 그 사람들. 그들의 손자, 손녀들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막 대신 전쟁터에서, 콘크리트 대신 미사일을 다루면서.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1명이 쓰러지면 전부 멈춘다. 아래가 부실하면 위가 무너진다. 맡은 일은 끝까지 한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맞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때 파이잘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국장님, 워싱턴발 속보입니다. 보셔야 합니다. 그가 내민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건 워싱턴 포스트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하는 순간 저는 28년 외교관 경력에서 가장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종전 선언이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었다는 정황.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반등을 위해 종전 연출 타이밍을 역산했다는 백악관 내부 문서의 존재.
그리고 출구 전략 일정이 선거 일정과 정확히 겹친다는 분석. 하지만 저를 진짜 분노하게 만든 건 기사 후반부였습니다. 테헤란 외교공관 구역 위험도 평가 보고서. 폭격 사흘 전에 작성된 미국 내부 문서였습니다. 해당 구역이 여전히 교전 가능 범위에 있다는 경고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백악관 브리핑에 반영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위험 경고가 올라갔지만 누군가 그걸 묻은 겁니다. 승리선언의 서사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국 대사관이 폭격 반경 안에 있었던 건 운이 나빴던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구역이 위험하다는 걸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 타이밍을 위해 경고를 묻어버린 겁니다. 우리 UAE 교민 340명이 위험 구역에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28년간 동맹이라 불렀던 나라가 선거 일정에 맞춰 전쟁의 타이밍을 조작하고 위험 경고를 묻고 우리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사실. 수조 달러를 주고 산 동맹의 진짜 가격이 이거였습니다. 파이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측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정보 역량으로 볼 때 이미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왜 아무 말이 없죠? 그 질문에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내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지금 말할 시간에 사람을 살리고 있으니까. 파이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가 번졌습니다. 수긍이었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대사관은 미국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폭격 반경 안에 놓였습니다. 벽이 무너지고 천장이 내려앉고 직원들이 먼지와 파편 속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을 향해 항의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해명 요구도 성명 발표도 없었습니다. 대신 뭘 했습니까? 계속 사람을 살렸습니다. 계속 기뢰를 제거했습니다. 계속 하늘을 지켰습니다. 계속 의료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계속 외교 채널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반론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트럼프는 승리를 선언했고 그 선언은 거짓이었습니다. 미국은 위험을 알면서 묻었고 그 결과로 수십 개 대사관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미국은 변명했고 의회는 추궁했고 언론은 스캔들을 보도했습니다. 그 모든 소음 한복판에서 한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워싱턴의 어떤 성명서보다 더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동맹의 진짜 시험은 좋은 날에 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나쁜 날에 옵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공평하고 가장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누가 남아있느냐. 그게 동맹의 진짜 시험입니다. 미국은 그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통과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게 한국이 보여준 동맹의 모습이었습니다. 위기가 시작된 지 8회째 되던 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원래 제 직급으로는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 장관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직접 증언하라고.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열이틀간의 기록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보냈던 밤들, 파이잘과 나눈 대화들,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파란 불빛. 그 모든 게 한 권의 보고서로 압축되어 제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중동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와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요르단. 표정들이 하나같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 속에 공통된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신감. 미국의 종전선언 타이밍 조작 기사가 나간 이후 중동 전체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온 동맹의 실체가 이거였느냐고. 쿠웨이트 대사가 가장 먼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위기에서 우리 지역 민간인을 가장 먼저, 가장 체계적으로 보호한 국가가 어디인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안에 있는 누구도 다른 나라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오만 대표가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받지 않았고 어떤 나라는 추우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카타르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면 우리 경제가 멈춥니다. 그 해협을 연 건 항공모함 5척이 아니었습니다. 구축함 2척이었습니다. 바레인 대표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배운 건 하나입니다. 동맹의 크기는 함대의 크기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가 남아있느냐, 그게 동맹의 크기입니다. 저는 그 발언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중동 5나라가 한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조율한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현장에서 같은 것을 목격한 겁니다. 테헤란에서 국적을 묻지 않고 사람을 세던 대사관, 아부다비 하늘을 11초 만에 지킨 미사일, 호르무즈 해협을 40시간 만에 연 특수전 요원들, 요청하기도 전에 돌아간 방공원전 의료 통합 네트워크. 이 모든 걸 한 나라가 했다는 사실을 중동 전체가 동시에 깨달은 겁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외교적 문장들이 갑자기 너무 가볍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그냥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저는 아부다비 외교부 중앙상황실에서 여드레 동안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12개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는 걸 봤습니다. 강대국들이 하나씩 떠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파란 불빛 하나를 봤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불빛의 주인은 한국이었습니다. 벽이 무너진 건물에서 우리 아이를 찾고 있던 나라. 우리 하늘을 가장 먼저 지킨 나라. 우리 바다를 가장 빨리 연 나라. 우리가 전화하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던 나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28년간 동맹이라는 단어를 수천 번 들었습니다. 조약 문서에서, 정상회담 성명에서, 무기 계약서에서. 하지만 이번에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동맹은 서명하는 게 아닙니다. 동맹은 남아있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아무런 데가 없이 남아있는 것. 그게 동맹입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외교회의에서 박수가 나오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더구나 비공식 회의에서는요. 하지만 그날은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쿠웨이트 대사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라시미 국장, 당신이 한 말이 오늘 이 회의장에서 가장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걸 본 것뿐입니다. 뉴욕에서 아부다비로 돌아온 날, 저는 외교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중동 위기 이후 동맹 신뢰 구조 재평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수준에서 핵심 동맹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 이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이번 위기에서 검증된 실전 평가에 기반한 권고이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파이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래? 특별한 건 아니고요. 테헤란 구출 작전 최종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파이잘이 수치를 읽어줬습니다. 한국 대사관 팀이 72시간 동안 대피시킨 인원. 한국 교민 87명. 그리고 타국 민간인 214명. 합계 301명. 214명. 한국 교민이 아닌 사람을 214명이나 구한 겁니다. 그중 UAE 국적자가 43명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전화해서 추우라는 답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시간에 한국은 우리 국민 43명을 포함한 214명의 타국 민간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았습니다. 국장이라는 직책이 감정을 드러내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참기 어려웠습니다. 43명.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한국 외교관들과 특수요원들이 벽이 무너진 건물에서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리에서 우리 국민 43명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계약에 명시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겁니다. 대피 명단에 국적한은 없다면서. 파이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한국 측에 공식 감사 서한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근데 서한으로 될 일이 아니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정했습니다. 내일 한국 대사를 만나자. 직접. 다음 날 오후
저는 아부다비 주재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28년간 이 자리에서 일하면서 한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50년 넘게 이어져 온 관계인데 저는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사관에 들어섰을 때 로비에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헬멧을 쓴 남자들이 콘크리트를 붓고 있는 장면.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현장이 바로 여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50년 전 섭씨 53도 사막에서 콘크리트를 부었던 사람들. 한 명이 쓰러지면 120명이 멈추던 사람들. 한국 대사가 로비로 나와 저를 맞았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감각인데 그 온기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대사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번 위기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미국은 추후라고 했고, 영국은 개별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고, 프랑스는 메모 한 장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대사님, 솔직하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미국의 종전선언, 타이밍 조작 때문에 귀국 대사관이 폭격 반경에 놓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대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라시미 국장님, 우리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을 나서면서 저는 로비의 흑백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콘크리트를 붓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아랍인 감독관. 혹시 저 감독관이 제 아버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진이 너무 작아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만으로. 대사관 밖으로 나왔을 때 아부다비의 오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햇살이었겠죠. 그 아래서 한국 사람들은 50년 전에는 콘크리트를 부었고 지금은 미사일을 맞고 기뢰를 제거하고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도구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한다. 같이 온 사람은 같이 데려간다. 한 명이 쓰러지면 전부 멈춘다.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50년 동안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약속 때문에 온 거야. 기억해라. 아버지,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콘크리트를 부었던 손과 지금 전쟁터에서 아이를 안고 뛰는 손이 같은 손이라는 걸. 동맹은 계약서에 있지 않습니다. 서명에 있지 않습니다. 함대의 크기에도, 무기의 성능에도, 수조 달러의 투자에도 있지 않습니다. 동맹은 기억에 있습니다. 사막에서 함께 흘린 땀에, 한 명이 쓰러졌을 때 120명이 멈추던 그 순간에, 벽이 무너진 건물에서 국적을 묻지 않고 사람을 세던 그 밤에, 그리고 미사일이 떨어지는 하늘 아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끝까지 남아있던 파란 불빛 하나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약속했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나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에서 가장 차가운 전쟁터까지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UAE 외교부 위기 대응 총괄국장이 목격한 72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